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금요일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경제지표 부진, 특히 고용지표 부진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유가 불안, 그리고 보복 테러에 대한 위험성 등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는 고용 충격이 있었고요.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상품 가격이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여기에다가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것도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품 가격, 유가 등이 하락하면서 지수 약세에 더 힘을 보탠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오늘 새벽장에서 1.1% 내렸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데요. 12,584.1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48% 내리면서 2,814.7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업종은 500지수는 0.9% 내린 1,335.10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47만 4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중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52.8로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업이 고용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제조업 지수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9%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00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100를 밑돈 것은 3월 16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운송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다우 운송지수가 1.14% 오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은 좋았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는 데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상품 시장 중에서 은을 거래하는 파트를 운영 중인 CME 그룹이 은 선물 증거 거래 거래금을 또다시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은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5월 들어 여러 악재로 계속 주춤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에 대한 평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전에 우리가 이 금을 비롯한 김석 가격이 오를 때 이 하이먼 민스크 모델을 이용해서 사실 금값과 기금속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상당 부분 이례적으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론에 해당되는 someday, sometime theory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렸는데요. 네, 그러셨습니다. 사실 국제사에서 보면은 상품 시장에서 최근에 금을 비롯한 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올라옴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차악의 금융위기 지역으로 신흥국의 상품 시장을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사전 예비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이 증거금을 대폭 올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 올리기 전보다도 올리고 나면 이전의 증거금은 이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마진컬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데요. 이 마진컬이 발생하면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채워놔야 됩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금융위기 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중앙은행에서 이 긴급으로 증거금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의 그 은이든 금이든 투자했던 것을 자산을 회수해서 이것을 매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그 자산을 회수하는 그 용어를 딜레버리다 하는데요. 이러한 그 딜레버리 상태에서 은이라든가 금을 처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사실상 그 팽배하면서 금값과 그다음에 그 기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상 국제 원재 가격 이렇게 하락했다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도 업종이 아무래도 원자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업종의 떨어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금이라든가 기금속 가격을 볼 때 지금은 그 안정자산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미 달러 가치와 기금속 가격에는 상당히 강한 대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 달러 약세를 보일 때는 기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네. 그다음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기금속 가격은 약세를 보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시 이날도 미국의 그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게 부진하긴 했지만 그러나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강한 대체 관계 형성되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 유가도 이렇게 7% 이상 폭락하고 네.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유가가 강세가 될 때 루비니 교수가 매일당 한 15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루비니 교수도 유가 예측을 합니까 하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이 기억이 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여건 이상으로 원재 가격이 뛰어오르는 부분을 금융위 방지 차원에서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적인 그 차원을 이렇게 격리돼서 과거 2008년도 당시 마찬가지로 네. 국제유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그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제 그 끝난 그 상품 시장이 바로 그런 측면을 대비시켜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금융위기 이렇게 하면 사전에 그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이라든가 부담이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국민들 특히 투자자들의 많은 고통을 따라줬기 때문에 차기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상품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금은 3년에 100%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나 금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 네. 그러면 가격의 변동폭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3년에 설령 100% 나온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4일과 5일 각국 증시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 보여줬는데요. 중국 증시 제외한 대부분의 이머징 증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장윤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이 상하이 지수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4월에 그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긴축 기조가 악화되지 않을까,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당초 예상과 달리 인민은행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물가 억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장에서 0.2% 올랐습니다. 2,87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행히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은 마지막 들어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낙폭이 두드러졌던 철강과 에너지 업종 사이로 매물이 들어오면서 지수는 좀 상승하는데 낙폭을 좀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면은 전 업종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석탄 가격 상승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석탄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 어제장에서 0.4% 내렸습니다. 12,807.7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인민은행장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업종도 약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너지와 이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IT 관련주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인도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인도지수 어제장에서 1.4% 내렸습니다. 18,210.5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통신업체인 바티에어텔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도 지수 하락에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 1.72% 내렸습니다. 1916.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빈 라덴 사망 소식으로 국제 유가와 이 석유주가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테러 위협에 대한 해소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도 낮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워렌 버핏이 황금 버블을 지적을 하면서 이 귀금속 관련 업종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0.3% 빠지면서 63,407.0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국제유가 약세의 이 페트로브라스를 비롯한 국영 에너지 회사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대 철강 게르다우가 실적 부진 소식으로 하락을 한 것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최대 카드업체인 시에로가 상승을 하면서 이 낙폭을 조금이나마 만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침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적정 외환 보유고 논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춘 부사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부사장님. 네네. 지금 외환 보유고가 3천억 달러 넘어섰거든요. 지금 현재 동향부터 살펴주시지요. 우리나라가 위안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위안위기 겪은 입장에서는 위안 보유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모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위안 보유고 빠르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3천억 달러가 넘어섰는데요. 네.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 우리가 이제 위안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위안 보유고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많은 수준이거든요. 네. 상당히 많죠?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위안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 수출 규모로 한 9위 정도, 그다음에 GDP 규모로 지금 10위 정도, 1인당 GDP를 한 29위, 30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이 외환 보유고만큼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순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에서 보면 외환위기 다도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조건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 대다수의 그 정서입니다는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것은 그만큼 다른데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위기 방지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가 쌓아놓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에 보유했다는 그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는 것이 과연 좋으냐 해서 이번에 그 3천억 달러를 넘은 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그 논란이 되었던 추가 적립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심해지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도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달러가 해외에서 좀 많이 벌거나 네. 아니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달러를 많이 보이는 외화를 많이 버는 것을 어디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무역 수지에서 흑자본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미국 자본이 그 많이 들어오는 것을 자본 수지의 흑자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무역과 자본 수지가 이 쌍끌이 흑자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가 싸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단순히 쌍끌이 흑자가 나오면
외환 보유가 쌓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 이게 많이 들어오는 외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금리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취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외자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정부가 그 개입을 해서 달러를 사둬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화가 절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정책을 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달러를 사주니까 그만큼 외환 보유가 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환 보유가 빨리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기 가정에 외국에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국내 기업들이 많이 그 수출해서 자금을 좀 벌고 이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라든가 수출에 미치는 이렇게 긍정의 효과를 이렇게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그 외자만큼 환율로 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달러를 사주는 과정에서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 최근에 있어서는 정부가 인플레가 최대 현안이 됨에 따라서 들어오면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한편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원화의 절상적인 환율로 밀어내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역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 고환율 정책에 따라서 달러 매입한 달러가 위안부가 쌓이는 이 정도는 줄여낼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소폭이나마 강세를 보였습니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상 달러가 약세 국면이 지속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도 최근에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는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안화라든가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 베이스를 전환하면 그만큼 달러 베이스의 한 외환 보유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로화라든가 위안화의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쌍끌이 흑자와 또 정책적인 요인에 환차익적 요인까지 더불어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 나라의 비상용 고간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천억 달러 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네, 뭐든지 이제 경제 현상에는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항상 양면성을 읽어야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외환보유 적립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좋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럴 이렇게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처럼 자금이 상당히 투기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차례든가 환차익 같은 이런 자금들이 와다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그다음에 소피아 부인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자금의 비중이 높을 때는 예. 보통 이제 자금이 들어오다가 갑작스럽게 예고 기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예. 전문적인 용어로 자본의 유출입보다는 서든 스탑이다. 미국 자본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다가 스탑하시고 네. 밖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서든 스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서든 스탑일 때는 보통 외환보유를 충분히 쌓는 것이 이런 서든 스탑에 따른 위기를 방지하는 방정이다 해서 지금 보면은 선진국보다도 신흥국일수록 외환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외환보유를 과도하게 쌓는 것이 지금 일반적이다. 그래서 네. 이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를 충분히 쌓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러나 아까 고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외환보유는 국가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것이 큰 기능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내가 개인적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사실상 이렇게 비상금을 많이 이렇게 확충해 놓으면 비상금 확충해 놓으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쓸 것을 투자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외환보유가 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항상 운용 수익과 결부돼서 외환위기를 방지하기에 필요한 안전성,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또 황금성을 확보하고 다른 이면에 있어서는 이 외환보유가 국민들이 애틋하게 번 자금인 만큼 또 이것을 잘 늘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수익성. 근데 이제 정책장기 좀 어려운 부분은 안정성을, 유동성을 확보하다니 수익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을 좀 적게 가져가서 수익성을 좀 하자니 이 외환보유고에 이제 외환위기 우려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책당국에서는 상당히 이 논란이 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논란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국의 외환 보유고를 산출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상당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적정 외환보유고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로 한 나라의 그 적정 외환보유고, 얼만큼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 게 적정한가 하는 네. 이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 중에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알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보통 IMF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IMF 방식은 우리가 자본거래와 경상거래가 있을 때 네. 경상거래, 이 주식 투자 자금이라든가 거래가 적을 때 주로 상품의 수출입 거래, 이것은 이제 경상거래라 그러거든요. 이 경상거래가 많을 때 보통 IMF 방식에 의해서 경상수입분의 3결치, 이것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적정 외환보유를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상품의 수출입 같은 경상거래 이외에도 항상 비례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채권 자금, 차이나머니 자금, 이런 자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왔죠. 이런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속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IMF의 경상거래만을 감안한 적정 외환보유고는 항상 부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 속성 내지는 캐리 자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거래가 보편화될 때는 보통 기도티 방식에서 적정 외환보유고의 보유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새 유행하는 것이 캡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지금 글로벌사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특정 국가의 국격이라는 의미는 경제 측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나라 통화량이 한 10% 정도는 충분히 써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캡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정 외환보유가 나올 때 아마 시청자분도 대부분 다 이 IMF 방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는 최근에는 기도티 방식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 캡티온 방식은 아마 생소하신 분이 네, 좀 상당히 많을 생소합니다. 겁니다. 그죠? 네. 생소한 방식이 많은데요. 이런 방식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계가 이게 글로벌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상보다는 온라인상 되다 보니까 네. 이 자본이 유출입하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본의 유출입이 좋은 환경이 되면 또 자본의 성격이 자꾸 투기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 사실 외환위기 방지 차원에서 비상금 형태에 해당되는 외환보유고, 적정 외환보유 개념은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뭐 기도티 방식보다는 캡틴 방식에서 점점 범위를 넓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또 방식에 의해서 적정 외환보유가 나올지 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세 가지 방식이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적용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네, 일단 보편적으로 알려진 네.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 외환보유를 어떻게 산출할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네. 일단 IMF의 방식으로 보면은 대충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모자란데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아이고 2천억까지 되겠냐? 요새 네. 뭐 또 숫자가 좀 굉장히 인플레 됐지 않습니까? 뭐 네. 저도 상당히 벌기 힘든 액수입니다는 뭐 1억 하면 과거에는 1억 정도면 꿈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요즘은 당신이 벌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1억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이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인플레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보면 이 IMF 방식에서 2천억 달러라 하면 대체로 보면 그 정도뿐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방식에서 적정 외환보유를 얘기하면 좀 사정은 달라질 겁니다. 네. 기도티 방식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 수준을 따진다면 지금 한 3천 달러 정도 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수준이 나는군요. 지금 수준이 이제 적정 외환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티 방식에 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캡틴 방식으로 보면 한 3,800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3,800억 달러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죠? 네, 아주 큽니다. 한 50%씩 차이가 네, 나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적당할까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은 역시 북한 대체라는 특산 사정이 있습니다. 이 특한 사정이 있으면 네. 그만큼 적정 외환보유를 더 쌓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네. 되는데요. 대체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국내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는 캡틴 방식과 기도티 방식의 중간선.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는 한 3,300에서 3,400억 달러. 네. 그러면 지금 3천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네네. 우리의 그 적정 외환보유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쌓아야 된다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지금 지배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를 사실 직접 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선을 확보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고는 또 개인의 비상금은 자기가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그 직접 갖고 있는 것, 이건 이제
first personality다. 제 네. 일선 자감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유성경 앵커랑 내가 아주 사이가 좋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거부 반응 없이 줄 수 있다. 그럼요. 그 정도 믿음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네. 통화 스와프 같은 그런 네네.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사실 내가 외환보를 그렇게 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비상금을 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유성경 앵커와 내가 갖고 있는 가형 외환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신뢰관계가 좋게 되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이런 그 협정을 맺으면 약속을 하면 사실 지금 적정 외환보고에다 해서 이렇게 3천억 달러니 3,800억 달러니 이걸 직접적으로 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이선 자금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이선 자금을 세컨드 퍼실리티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비상금을 서로 같이 쓰는 연못의 각국의 외환보를 서로 같이 쓰는 이런 그 연못과 같은 협정을 맺는 것이 많이 알려진 통화스왑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통화스왑 협정 많이 맺었죠. 그렇죠. 2008년도 10월부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한 300억 달러 이렇게 정도 맺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종료가 된 것도 있습니다는 지금 정부 당국에 있어서는 기존에 맺은 통화스왑 협정은 굳건하게 또 만료가 됐으면 다시 한번 계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이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연못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다시 말하면 제2선 자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지난해 11월 달에 열렸던 서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의결권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우리의 의결권이라는 것은 IMF 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쿼터가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런 차에서 쿼터가 확보되면 우리가 위기에 염려가 있으면 IMF로부터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외화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변 국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국제기구에 해당되는 IMF라든가 관계를 돈독히 해놓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외환보를 적게 쌓더라도 외환위기 방지 차원에서 외환보유가 문제되는 것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쌓는 것보단 주변 국가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제기구와 관계를 돈독히 한다든가 해서 제2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네, 증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외환 보유가 많이 쌓이면 쌓을수록 우리가 한번 겪었던 외환 위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거치면 여러 가지 개인들 입장에서는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외환 위기 방지하는 그 긍정적 측면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보를 많이 쌓을 때는 그만큼 외환보가 따른 기회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코스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런 측면을 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보면 정부가 외환보를 이렇게 많이 쌓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외화를 들어오더라도 정부가 외환보를 잘 쌓지 않으려 합니다. 네. 환율을 통해서 밀어내려고 그러거든요. 환율을 통해서 밀어내려는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 미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이라든가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된다. 지금은 네. 상황적 여건 때문에 그래서 외환보유를 쌓는 것이 반드시 긍정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환보를 쌓는 긍정 효과는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외환위기를 겪으면 국제적으로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그 경험국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요건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를 시청자분이 잘 모르실 때는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어떤 TV 프로에서 이 노예를 쫓아가는 추노라는 네, 프로가 인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였죠. 아마 유성경 앵커는 거기에 그 추노의 어떤 노예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쫓아가는지 잘 모르시고 거기 그 TV 탤런트인 장혁 씨의 그 복근만 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보시지 마시고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노예가 한번 이렇게 딱 해서 노예라는 징표를 붙이면 네.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면 그 이후에 뭐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 경제가 빨리 회복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환위기 경험국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소위 그렇죠. 추노 이펙트, 추노 효과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낙인 효과를 하면 똑같은 경제효과를 위해서
국가 신용등급만 하더라도 똑같은 경제권에서 2단계 낮게 평가받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환보를 쌓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위기를 방지한다면 이런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소위 그 낙인 효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로 보면 외환보가 많으면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보편적으로 많으면 좋을 거다라고만 생각했던 이 외환 보유고의 또 양면성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에 고맙습니다. 다시 뵙죠. 네네. 네, 오늘 12시 반에 펀드앤뮤직이 방영됩니다. 네,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동님, 좋은 아침인데 우산 챙기라고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죠. 날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